정보라 소설집. 덧. 이것은 오래전에 어디선가 읽은 이야기다. 옛날에 어떤 남자가 겨울에 눈 덮인 산길을 가다가 덫에 걸려 몸부림치는 여우를 보았다. 여우의 털 가죽은 돈이 되므로 남자는 여우를 죽여서 그 가죽을 가져가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여우가 고개를 들고 마치 사람처럼 남자에게 말했다. 나를 풀어주시오. 남자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동시에 남자는 덫에 끼인 여우의 발목에서 번쩍이는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 여우는 피가 아니라 황금과 같은 황금처럼 보이는 것을 흘리고 있었다. 주위가 눈으로 하얗게 뒤덮여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여우가 몸부림친 덫 주변에는 번쩍이는 물질이 온통 묻었고 일부는 눈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남자는 딱딱하게 굳은 번쩍이는 덩어리를 집어들고 살펴보았다. 이로 살짝 씹어보았다. 금덩이다. 틀림없었다. 그래서 남자는 여우의 주변에 흩어진 번쩍이는 것들을 알뜰살뜰하게 긁어 모았다. 그리고 누군지 모를 타인 소유의 덫에 걸린 여우를 죽지 않게 조심하면서 덫째로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서 남자는 여우를 헛간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여우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고 죽지 않게 보살폈다. 덫에 걸린 발목은 풀어주지 않았다. 풀어주기는커녕 남자는 덫에 끼인 여우의 발목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도록 가끔 덫을 흔들고 뾰족한 것으로 상처를 쑤셨다. 여우는 그때마다 원망스러운 듯이 캥캥 거리거나 신음했다. 그러나 사람처럼 말을 한 것은 남자가 처음 발견했을 때 한 번뿐이었다. 남자는 여우의 발목에서 흘러나온 번쩍이는 액체를 굳혀서 조금씩 내다 팔았다. 남자는 약삭빠른 사람이었으므로 평범하고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금덩이를 들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었다. 남자는 일부러 큰 금덩이가 아닌 작은 금 조각들을 들고 먼 거울로 돌아다니며 남의 이목을 끌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씩 조금씩 팔았다. 그렇게 여우가 흘린 금을 팔아서 번 돈으로 남자는 곡식이나 소금, 피륙이나 목재처럼 평범한 물건을 떼어다가 자기 동네의 장에 가져가서 팔았다. 장사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었다. 팔려는 물건의 가격이 내려갈 때도 있었고 올라갈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남자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집 헛간에는 아무도 모르는 화수분이 숨겨 있었으니 종잣돈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남자는 이문이 많이 남을 때나 적게 남을 때나 언제나 웃는 얼굴로 태평하게 이런저런 물건을 떼어다 장에 내다 팔았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남자를 느긋하고 끈기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거래하는 손님들도 남자에게 물건을 떼어주는 상인들도 점차 남자를 신뢰하게 되었다. 남들이 보기에 남자의 사업은 누구나 그렇듯이 기복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남자는 손대는 장사마다 보통 이상은 성공했다. 남자는 주변에 성격 좋은 수완가로 알려졌다. 신용이 쌓이고 장사가 성공하면서 남자는 돈을 모아 그럴듯하게 커다란 집도 지었고 어여쁜 여성에게 장가도 들었다. 집을 지으면서 남자는 헛간을 부수고 그 자리에 크고 튼튼하게 창고를 지은 뒤 여우를 창고 구석에 우리 속에 쇠사슬로 묶어두었다. 상처가 낫지 않은 채 몇 년이나 수시로 피를 뺏긴 여우는 완전히 쇠약해졌지만 아직도 목숨은 붙어 있었다.
덫에 끼인 발목의 상처는 계속 문지르고 쑤신 탓에 가죽이 밀려나 뼈가 드러난 채로 굳어버렸고 이제는 아무리 찔러도 더 이상 피도 잘 나오지 않았다. 앙상하게 말라버린 여우는 남자가 피를 내기 위해 다가오면 원한서린 눈으로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지만 그뿐이었다. 이미 여우는 짖거나 물기는커녕 캥캥거릴 기운조차 없었다. 남자가 장가든 지 3년째 되던 해에 여우가 죽었다. 남자는 무척 아쉽게 여겼다. 그러나 이미 금덩이는 많이 뽑아두었고 장사도 잘 되고 있었으므로 여우가 없어도 어떻게든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죽은 여우의 털가죽은 벗겨서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다. 여우가 쇠약해져 있는 동안 털이 많이 빠지고 가죽도 상해서 그다지 예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의 아내는 남편에게 여우 목도리를 선물로 받고 좋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의 아내는 임신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부부 모두 대단히 기뻤다. 10달이 지나서 남자의 아내는 아들과 딸 쌍둥이를 낳았다. 남자아이가 먼저 나왔고 여자아이가 나중이었다. 부부는 태어난 아기들의 얼굴을 보며 행복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아기들은 남녀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사실만 빼면 보통의 남매와 별로 다를 바 없었다.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남자의 아내는 자지러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황급히 방으로 뛰어 들어가 보니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달려들어 물어뜯고 있었다. 흔히 있는 남매 간의 싸움이라 생각하고 남자의 아내는 아이들을 떼어놓고 남자아이를 야단치면서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달랬다. 여자아이의 목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의 아내는 어린 딸에게 신경 쓰느라 아들이 손톱과 입가에 묻은 얼마 안 되는 피를 아깝다는 듯이 열심히 핥는 모습은 눈치채지 못했다. 저녁에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 재우고 아내는 집에 돌아온 남자에게 낮에 있었던 아이들의 싸움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다시 집안이 떠나갈 듯한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부부는 놀라서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다. 여자아이가 공포에 질려 온 힘을 다해 울면서 버둥거리는 가운데 남자아이는 낮에 자기가 핥힌 여동생 목의 상처를 물어뜯고 조그마한 손톱으로 헤집으면서 열심히 혀를 날름거려 목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핥고 있었다. 남자의 아내가 아들을 가로막으며 딸을 안아 올렸다. 남자아이는 여동생을 안은 엄마의 팔에 덤벼들어 깨물었다. 남자의 아내는 깜짝 놀랐으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안아 올린 딸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반사적으로 아들을 뿌리쳤다. 그 과정에서 엄마의 손톱이 아들의 이마를 스쳤다. 아내에게 덤벼드는 아들을 떼어 놓으려던 남자는 아내의 손톱이 스친 아들의 이마가 반짝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아들의 이마에 난 가느다란 상처에 남자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황금빛 액체가 맺혔다. 아내가 피 흘리는 딸을 달래는 동안 남자는 아들을 안고 이마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상처는 깊지 않았다. 금빛 액체는 조금 스며 나오다가 곧 멈추었다. 이마에서 금빛 액체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게 될 때까지 아들은 손가락과 입가에 묻은 여동생의 피를 짭짭거리며 핥아먹고 있었다. 남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곧 깨달았다. 그 후로 남자는 아들을 자주 데리고 나갔다. 아내는 남자아이가 활달해서 집안이 답답하니까 여동생에게 장난을 치며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남편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외출하는 것을 반겼다. 물론 남자의 의도는 아내의 생각과 조금 달랐다.
남자는 아들과 둘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동물들의 피를 먹여 보았다. 개의 피는 아들이 먹지 않으려 했다. 소나 돼지의 피는 조금 핥다가 이내 퇴 하고 뱉어버렸다. 닭의 피는 한두 모금까지 마셨지만 그 이상은 고개를 돌리고 거부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동물들의 피를 먹이고 나면 남자는 아들의 몸에서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곳에 상처를 냈다. 아들은 보통의 아이처럼 빨간 피를 흘리며 울었다. 그러나 남자는 분명히 보았다. 아내가 아들을 울고 있는 딸에게서 떼어 내려다가 이마를 핥혔을 때 아들의 이마에서 흘러나온 것은 황금이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 피를 먹여보았다. 아들은 잘 먹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들의 몸에 난 상처에서는 빨간 피가 흘러나왔다. 아들은 더 크게 울었다. 남자는 깊이 생각했다. 아이들은 자라는데 사업은 조금씩 기울어 가고 있었다. 여우가 죽은 뒤로 장사가 이전처럼 잘 되지 않았다. 끝이 없을 줄 알았던 종잣돈을 짜낼 곳이 사라지고 나니 남자도 예전만큼 느긋하게 긴 안목으로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 마음이 불안하니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하고 나서는 후회를 하고 손해를 입은 것을 알면 마음이 더욱 불안해지고 그래서 또다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불안에 떠밀려 결정을 내리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집안을 위해서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했다. 아버지가 이토록 노력하고 있는데 가게를 위해서라면 자식들도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만 했다. 그 후로 남자는 아내가 없을 때를 틈타 아이들 방에 몰래 드나들게 되었다. 그러나 남자의 아내는 좋은 어머니이고 꼼꼼한 살림꾼이었기 때문에 집에 없는 날이 드물었고 아이들 방에도 수시로 들어와 아이들을 돌보았다. 특히 아들이 2번이나 딸에게 덤벼든 이후로 남자의 아내는 가능하면 아이들을 서로 다른 방에 떨어뜨려 놓고 아들보다는 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가 잠든 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창고로 갔다. 이전에 여우가 갇혀 있던 창고 깊숙한 곳의 어둠 속에 남자는 딸이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뒤에 아들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아들이 실컷 배를 채우고 나면 이번에는 아들이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를 내었다. 아들의 몸에서 방울방울 흘러내리는 금빛 액체를 받아 모으는 남자는 마음의 평화와 미래의 희망을 되찾았다. 아내는 아이들 몸에 이상하게 상처가 많은 것을 걱정했다. 남자는 아이들이란 원래 자라면서 다치기도 하는 법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 받아넘겼다. 아내는 그래도 라고 말끝을 흐리며 점점 더 불안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딸은 언제나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아빠가 가까이 다가오려 하기만 해도 비명을 지르며 울었다. 아들은 퀭한 얼굴에 눈만 크게 뜨고 짐승처럼 눈빛을 번쩍거리며 계속 입맛을 다셨다. 그리고 아내는 어느 날 한밤중에 우연히 잠이 깨어 남편이 곁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을 찾아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아이들 방에 들러 아내는 아이들도 사라진 것을 알았다. 아내는 공포에 질려서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아이들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집안을 뛰어다니다가 딸의 억눌린 비명을 어떻게 들었는지 헛간으로 들어왔다. 아내는 처음에 자신이 본 것이 무슨 광경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헛간 바닥에 누워서 부들부들 떠는 딸의 다리를 아들이 바짝 달라붙고 핥아대고 그 뒤에서는 남자가 아들의 등 뒤에다가 다가 앉아 조그만 접시를 대고 있었다. 아내는 멍하니 서 있다가
딸이 흐느끼며 엄마 하고 우르는 소리에 버뜩 정신을 차렸다. 아내는 딸을 안아 올렸다. 계속 여동생의 다리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 먹으려는 아들을 뿌리치며 아내는 딸을 데리고 헛간에서 나가려 했다. 남자는 아내를 저지했다. 아들의 몸에서 계속 금을 얻으려면 딸의 피가 필요했다. 황금의 원천을 아내가 들고 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딸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다. 남자는 딸을 빼앗기 위해 덤벼들었다. 딸은 아빠와 엄마가 몸싸움하는 가운데에 껴서 비명을 질렀다. 그러다가 남자가 아내의 팔에서 딸을 억지로 떼어냈다. 아내는 그 서슬에 떠밀려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리고 뒤로 쓰러지면서 오래전 여우의 발목에 끼어 있던 덫에 뒷머리를 부딪혔다. 덫에는 걸려든 동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쇠로 된 톱니가 튀어나와 있었다. 그 톱니 부분이 아내의 뒷목과 머리에 박혔다. 아내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헛간 바닥을 뒤덮었다. 남자의 아들이 재빨리 기어가서 어머니의 피를 개걸스럽게 핥아먹기 시작했다. 남자의 딸은 어머니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뒤로 울지도 웃지도 말하지도 않게 되었다. 남자는 집을 증축해서 안쪽 깊숙한 곳에 방을 더 짓고 그곳에 무표정하고 조용해진 딸을 가두었다. 그리고 식사 준비와 청소를 하고 딸을 돌보아줄 사람들을 고용했다. 고용인들에게는 아내에게 나쁜 병이 있어 갑자기 죽었고 딸도 그 병을 물려받아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남자는 변함없이 고용인들이 물러간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아들을 데리고 딸의 방으로 갔다. 딸은 이제 오빠가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빨아도 움직이지 않고 비명을 지르지도 울지도 않게 되었다. 그저 무표정한 하얀 얼굴로 조용히 오빠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딸과 아들을 남자는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피를 많이 먹을수록 아들은 더 순도 높은 양질의 금을 더 많이 생산했다. 그리고 아들은 몸이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피를 먹게 되었다. 그러나 남자의 입장에서 아들이 딸의 피를 빨아먹다가 우발적으로 죽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남자에게는 아들이 필요했고 아들에게는 살아있는 여동생이 필요했다. 그래서 남자는 아들이 혼자서 딸의 방에 가지 않도록 단속하고 함께 딸의 방에 갈 때면 언제나 딸의 상태와 아들이 먹는 양을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남자의 사업은 번창했고 남자의 딸은 하얀 얼굴로 어두운 방 안에 조용히 갇혀 있었다. 아이들은 점점 성장했다. 남자의 딸은 투명하고 창백한 얼굴에 커다란 검은 눈이 무표정하게 빛나고 검은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등으로 흘러내린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났다. 그것은 무감각하고 서늘한 병적인 아름다움이었다. 딸은 보통의 여자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으므로 그 존재의 방식에 맞게 달빛 아래 검은 숲과도 같이 그 무심하고 비밀스러운 폐쇄성으로 상대를 홀리고 사로잡는 매력을 발산했다. 남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눈을 피해 누이 동생의 방에 몰래 드나들게 되었다. 그것은 여동생의 피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남자는 이제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야 하는 먼 나라에까지 가서 물건을 팔고 사는 대규모의 무역상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아들의 몸에 상처를 낼 필요도 없었고 아들이 딸의 피를 빨아먹는 광경을 지켜볼 이유도 없었다. 남자는 처음에는 장사를 돌보기 위해 먼 나라에 직접 다녔지만 곧 황금이 벌어들이는 황금으로 먼 나라들의 이국적인 풍경과 이국적인 술과 음식과
더욱 이국적인 여자들을 즐기는 법을 알게 되었다. 장사가 번창할수록 남자는 자기 나라의 자기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적어졌다. 그럴수록 남자의 커다랗고 어두운 집 안에 아들과 딸 단 둘만 남겨진 밤이 많아졌다. 남자가 돌아왔을 때 딸은 임신해 있었다. 만삭에 가까워진 딸의 배를 보았을 때 남자는 뒤통수를 얻어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으며 곧이어 분노에 휩싸였다. 고함을 지르며 날뛰는 아버지를 딸은 예의 그 조용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쳐다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딸의 무심한 침묵에 더욱더 분노했다. 마침내 남자가 딸을 때리기 위해 손을 치켜들었을 때 아들이 옆에서 그 손을 붙잡았다. 하얗고 무감각한 딸과 그 앞을 결사적으로 막아선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남자는 어렴풋이 의심하기 시작했으나 명확하게 의식적으로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결국 남자는 화를 내며 딸의 방을 뛰쳐나왔다. 서재에 앉아서 남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궁리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지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섣불리 시도하다가 딸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자는 여전히 아들의 먹이로서 딸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당연하게 믿고 있었다. 한 가지 다행한 점이라면 딸은 집 밖에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어차피 딸은 커다란 집 안쪽 깊숙한 곳의 어두운 방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다.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는 하는 것인지 세상을 이해하기는 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존재를 이어가고 있었다. 아이를 낳는다 해도 딸이 제대로 어머니 노릇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이는 어딘가 멀리 떨어진 곳, 소식이 닿지 않는 곳에 데려가 딸보다 더 잘 키워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아이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남자는 자기 편할 대로 생각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을 딸로부터 떨어뜨려 놓아야만 했다. 그러나 남자에게는 아들이 필요했다. 지금은 사업이 번창해 가고 있지만 사람의 일이란 모르는 법이다. 언제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해질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장사하는 사람에게 돈이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 종잣돈의 원천으로서 기능하려면 아들에게는 딸이 필요했다. 남자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남자는 가진 돈과 인맥을 동원하여 솜씨 좋은 의사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충분한 보수만 보장된다면 솜씨 좋고 입이 무거운 의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다. 의사가 요구한 액수는 아마도 본인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남자로서는 아들의 몸을 몇 번만 쥐어짜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도 결국은 아들의 탓이었으므로 남자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책임감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아들에게서 의사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짜낼 작정이었다. 딸은 낯선 의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대체로 그 하얗고 창백한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가 가방을 열고 약병과 수술칼을 꺼내자 딸은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집이 울리고 지붕이 무너질 듯한 굉음이었다. 방 안에 있던 남자와 의사와 시중 들기 위해 불러온 하녀는 귀를 막으며 쓰러졌다. 약병은 모두 깨졌다. 그리고 남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들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아들은 여동생의 방에 들어온 낯선 사람을 보고 방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다. 남자가 막아섰다.
그러면서 남자는 의사에게 어서 빨리 수술을 진행하라고 외쳤다. 약병이 모두 깨졌으므로 의사는 마취도 없이 칼을 집어 들었다. 딸은 도망치려 했으나 몸이 무거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몸부림치는 딸을 하녀가 재빨리 붙잡았다. 의사가 딸의 배를 향해 칼을 대었다. 딸이 날카로운 소리로 외쳤다. 나를 풀어주시오. 방 안으로 뛰어 들려는 아들을 막아내고 애써 문을 닫은 남자는 퍼뜩 고개를 돌렸다. 나를 풀어주시오. 딸이 다시 한번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외쳤다. 남자는 딸의 창백한 얼굴에서 여우의 황금빛 눈동자를 보았다. 의사의 칼날이 딸의 배를 갈랐다. 딸의 비명이 다시 한번 집을 뒤 흔들었다. 아들이 동생의 방문을 부수고 방 안에 뛰어들었을 때 의사는 딸의 배에서 아기와 함께 아기가 든 자궁을 끄집어 내려 하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되어 눈이 뒤집어진 채로 아무렇게나 칼을 움직이는 의사는 이미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아들이 의사에게 덤벼들어 목을 물어 뜯었다. 남자가 말리기 위해 다가서자 아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이번에는 남자에게 덤벼들었다. 딸을 붙잡고 있던 하녀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혔다. 아들이 남자의 가슴에 올라타고 목을 졸랐다. 남자가 눈을 떴을 때는 침대에서 넘쳐 흐른 피가 바닥까지 피가 흥건하게 퍼져 있었다. 남자와 시선이 마주친 것은 배가 갈라진 채 차갑게 식어버린 딸의 창백하고 참혹한 얼굴이었다. 딸의 장례를 치른 뒤에 남자는 장사도 무역도 모두 그만두고 집안에 틀어박혔다. 아들과 아기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 아들은 동생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남자의 고용인들은 처음에는 남자를 극진하게 돌봐주었다. 고용인들은 남자의 딸이 몹쓸 병으로 오래 앓다가 죽었고 아들은 동생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집을 나가 버렸다고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완전히 미쳐버린 하녀가 몇 번이고 찾아와서 알 수 없는 말을 외치며 딸의 방에 들어가려 했을 때도 매번 고용인들이 달래며 끌어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딸의 방 주변에서 언뜻 본 것 같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러다가 곧 복도와 안방, 고용인들이 쓰는 곁방, 부엌, 그리고 헛간 부근에서도 뭔가를 보았다는 고용인들이 늘어났다. 그것은 아름다웠다. 은은한 황금빛으로 빛나며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지나간 곳에 역시 은은한 금빛으로 빛나는 안개 같은 흔적을 뿌렸다. 그 금빛 안개는 서늘하고 창백했으며 바라보고 있으면 가까이 가고 싶어졌고 가까이 가면 손을 담그고 싶어졌다. 그 아름다운 금빛 안개에 홀려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 몸을 숙여 땅에 남은 그 금빛 흔적을 만진 순간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것이 몸을 돌려 쳐다보았다. 그것은 눈과 입과 갈라진 배에서 피를 흘리며 새하얗고 투명한 팔을 길게 뻗어 달빛처럼 하얗고 겨울산의 눈처럼 차가운 손가락을 상대방의 몸속에 넣고 이리저리 휘저으며 중얼거렸다. 내 아기 어디 있어? 상대가 공포와 냉기에 질려 대답을 하지 못하면 딸의 유령은 집안이 흔들리는 굉음을 내질렀다. 내 아기 어디 있어? 딸의 유령이 사라진 뒤에도 금빛에 홀렸던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며 황금 귀신이 떠다닌다고 외치거나
아무것도 묻지 않은 손과 얼굴에 피를 씻어내야 한다고 소리치며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문지르거나 창밖의 햇살을 보고는 금이다, 금을 발견했다고 외치며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한밤중에 이유 없이 숲에 들어가서 여우를 잡기 위해 놓은 덫에 목이 걸려 피투성이 시체로 발견되었다. 고용인들은 하나둘씩 미쳐서 떠나가거나 끌려 나가거나 도망쳤다. 커다란 집에는 남자 혼자 남았다. 밤이면 남자의 침대로 황금빛 투명한 딸의 유령이 다가와 눈과 입과 갈라진 배에서 피를 흘리며 물었다. 내 아기 어디 있어? 남자는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면 딸의 유령은 다시 물었다. 내 아기 어디 있어? 동이 틀 때까지 딸의 창백하고 투명한 황금빛 유령은 피투성이 얼굴로 남자의 침대 곁에 서서 자신이 죽던 날에 그러했듯이 갈라진 배에서 흘러나온 피로 남자의 침대를 차갑게 적시며 끝없이 계속해서 되풀이해 물었다. 내 아기 어디 있어? 마지막 남아있던 고용인 한 명도 끝내 도망치고 몇 달이 지나 마을 사람들이 반쯤은 호기심 때문에 반쯤은 이 불길한 집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찾아왔을 때 남자는 뼈와 가죽만 남은 채로 침대에 누워 어쨌든 여전히 살아 있었다. 나를 풀어주시오. 그것이 남자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렇게 전해진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후기가 있다. 몇 년이나 시간이 흐른 뒤에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예를 들어 남자의 집이 서북쪽 지방이었다면 그 반대쪽에 있는 남동쪽 지역에서 눈이 많이 내린 어느 겨울 늦은 저녁의 산길에 이상한 것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이다. 겨울은 해가 짧고 저녁의 산길은 이미 깜깜하다. 그런데도 그것은 희끄무레하게 빛나고 있었다. 눈 덮인 언덕길에 웅크린 채로 어쩐지 부지런히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꾸물꾸물 움직였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그 지방에서 태어나 자란 동네 사람이었는데 한평생 그 산을 다니면서 그런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서 그 희끄무레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비명을 지르며 왔던 길로 도로 뛰어 내려왔다. 동네 사람이 남긴 증언에 따르면 그것은 어린 사내 아이였다고 한다. 대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어두운 산길에 웅크리고 앉아 뭔가 먹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쩐 이유인지 아이의 몸은 연한 황금빛으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은 가까이 다가서자 아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젊은 남자의 시체였다. 아이는 젊은 남자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손을 넣어 황금빛 덩어리를 꺼내어 열심히 먹고 있었다. 젊은 남자의 시체는 이미 죽은 지 꽤 오래된 듯 창백하게 식었고 주변에는 하얀 눈 위에 은은하게 빛나는 금빛 자국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그 금빛 덩어리와 주변에 흩어진 빛나는 금빛 방울의 자국들이 희미하게 빛나는 아이와 함께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기 때문에 동네 사람은 처음에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옆에 다가가서 젊은 남자의 배가 갈라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동네 사람은 금빛으로 뒤덮인 그 시신이 진짜 사람의 시체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고개를 들고 옆에 와서 들여다보는 동네 사람을 올려다 보았다. 그 눈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아이는 무심하게 아버지의 뱃속에서 추위에 굳어버린 황금빛 덩어리를 꺼내 입안에 집어 넣었다. 아이가 입을 벌렸을 때 동네 사람은 그 입안에서 여우나 늑대와 같은 뾰족한 송곳니를 보았다. 배가 갈라진 젊은 남자가 동네 사람의 발목을 붙잡았다. 풀어주시오. 동네 사람은 화들짝 놀랐다. 배가 갈라진 젊은 남자가 창백하게 갈라진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풀어.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이가 무심하게 입을 반쯤 벌리고 뾰족한 위아래 송곳니를 드러낸 채 동네 사람을 쳐다보았다. 동네 사람은 젊은 남자를 뿌리치고 붙잡힌 발목을 빼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다. 집에 돌아와서 동네 사람은 쓰러져 있던 젊은 남자가 붙잡은 바짓단에 번쩍이는 황금빛 자국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다. 동네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가 뜬 후에 다시가 보았으나 산길은 눈이 녹아 질퍽질퍽 할 뿐 황금빛 아이도 배가 갈라진 남자도 이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